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미선입니다. 저는 오늘 조현병 진단을 위한 다별양 뇌파신호 융합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문은 올해 2023년도에 출간된 논문이고요. 인포메이션 퓨전이라는 17.564의 굉장히 하이 이펙트 벡터 저널입니다. 그래서 이 저널은 컴퓨터 사이언스 시리 앤 메서드 분야 상위 1위 저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조현병 진단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현병이 뭔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왼쪽 그림은 제 이전 발표를 통해서 몇 번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요.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작가의 그림들입니다. 이 루이스 웨인이라는 작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. 근데 이 고양이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? 아무래도 일단은 왼쪽 상단 그림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 왼쪽 상단에는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또렷한 이 고양이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약간 도깨비의 형태라고 볼 정도로 이 고양이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이 그림들은 루이스 웨인이 조현병을 앓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정리를 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 조현병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해질수록 어떤 고양이의 형태를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듯 이 조현병은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, 막 살인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접했을 텐데요.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고, 꼭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,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통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만, 그러니까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만, 없지만, 나타나지 않지만, 이 조현병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양성 증상이 있습니다. 이 파지티브 심텀이라고도 하는데, 대표적으로는, 환청, 환시, 그리고 망상, 이런 증상들이 양성 증상에 해당한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만 조현병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음성, 네거티브 증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증상으로는 무욕증, 무감증, 그리고 언어가 이렇게 와해된,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언어들을 내뱉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현병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. 이런 조현병은 유전적인 질환일 경우에는 이 청소년기에 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발현됐을 때 조기에 진단돼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질 경우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. 증상을 많이 누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조현병 같은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뚜렷하긴 하지만요. 우리가 뭐 앞서 봤듯 양성, 음성 이렇게 증상이 뚜렷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 매닉하고 디프레션,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바이폴라, 양극성 장애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의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뇌파 기반의 CAD 시스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요. 이 뇌파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는 이 조현병 환자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
아마 이게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뇌 기능이 정상인과 뚜렷하게 구분이 잘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논문에서도 그 2015년도 이후에 뇌파를 활용한 캐드 시스템 연구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자랑인데요. 이 논문들 가운데서 요 가운데 요 심에돌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은 저와 한 교수님이 같이 쓴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이 현재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120회 이상 사이테이션이 됐는데 이게 물론 제 자랑이기도 한데요. 조현병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여튼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졌지만 이런 기존 연구들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적인 좀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한 CAD 시스템 개발 연구 같은 경우는 벌키한 홀헤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CAD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뇌파 기반의 조현병 진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. 적은 채널의 뇌파 신호를 사용을 할 것이고, 그리고 핸드크래프티드하게 추출됐던 피처를 이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오토매틱하게 추출을 해낼 것이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딥러닝과 이 트레디셔널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를 퓨전해서 어떤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이 연구의 전반적인 스트래티지는 이 그림이 전부예요.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간략하게만 정말 보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렇게 뇌파 신호를 측정을 하고 이 신호를 프리프로세싱 하고요. 얘를 가지고 옵티멀한 채널을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셀렉션한 데이터를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오토매틱하게 피처를 추출해내고 얘를 가지고 기존의 이 트레디셔널한 그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고 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14명 그리고 정상인 14명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퍼블릭 데이터예요. 그래서 우리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측정을 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0Hz입니다.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래서 0.5에서 5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고요. 이 데이터를 G스코어를 활용을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요 왼쪽은 정상인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그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의 그 뇌파 신호를 이렇게 플라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뇌파 데이터만 봐서는 이렇게 두 그룹을 분류를 하기는 어렵죠. 사실 에필lep시 환자들처럼 어떤 스파이크 파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그림을 왜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뇌파 데이터는 이 연구에서 총 4가지 데이터 셋으로 나누어서 사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풀 데이터 셋입니다. 얘는 전체 15분 데이터를 그냥 20초씩 나누어서 그 에폭을 해서 사용을 한 데이터고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중간에 에폭에 너무 큰 노이즈가 있거나 한 경우는 그에 해당 에폭을 제외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군간에 14명씩 그 피험자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폭 수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리저널 데이터셋입니다. 이거는 황 교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신 아이디어였었는데요. 우리 그 뇌를 총 5개
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종의 관심 영역 ROI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채널들을 이렇게 포함되게 해서 분류해 사용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비주얼 채널 데이터셋인데, 이거는 그냥 진짜 각각의 채널을 각각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본 그 데이터셋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리저널 데이터셋과 인디비주얼 데이터셋의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옵티멀한 데이터셋을 셀렉트하게 됩니다. 그리고 분류 정확도를 테스트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. 이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리비전을 기다리고 있는 논문 내용을 약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non-subject based testing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데이터 그 서브젝트와 상관없이 랜덤하게 10폴드로 나누고 8개는 트레이닝, 그리고 1개씩 각각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에 사용하는 이런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사용하는 1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1개 non-subject based 테스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법이 non-subject based보다 CAD 시스템 연구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 subject based testing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은 각 피험자마다 여러 개의 에폭, 우리가 에폭을 나눴잖아요.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를 20초씩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에폭이 있을 텐데, 이 각각의 에폭이 피험자로 여겨져서 테스팅할 경우는 이 정확도가 좀 인플레이트, 그러니까 부풀려져 도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피험자들의 모든 에폭을 고려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연구는 그것도 같이 테스트를 했고요. 근데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에폭들을 1개의 폴더로 여기고 두 명의 서브젝트의 그 에폭들을 1개의 폴드로 여기고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14개의 폴드가 생성이 되었고요. 그래서 12개의 폴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요. 각각 하나가 밸리데이션, 하나가 테스트에 사용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트래티지가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가 사용이 됐습니다. 풀리 커넥티드, 요 그림에는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긴 한데,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클래지피케이션에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에는 이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만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제가 앞서 4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, 이 4개의 데이터셋을 왜 나누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어떤 옵티멀한 채널셋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. 일단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채널을 최적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,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, 우선은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풀 채널 데이터셋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정말 그냥 19개 채널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분류 정확도를 도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약간 일종의 전체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이 정도다 하는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 결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인디비주얼 채널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각각 하나씩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, 이걸 한 이유는 어느 채널이 이 두 그룹을 분류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의 커널 개수 그리고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서 테스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면서
최적화된 그 커널의 개수, 사이즈를 최적화를 했다고 하고요.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도 이렇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도 0.001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적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리저널 데이터 셋입니다. 우리가 아까 5개 리전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5개 리전에 포함되는 채널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보았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 중에서도 이 템포럴이랑 그 센트럴 리전을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영역보다 그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저널 데이터와 그리고 앞서 테스트해본 인디비주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렇게 4가지 데이터셋을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4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분류를 했고요. 요 그림은 앞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커널 그 개수와 사이즈를 최적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커널 사이즈와 개수에 따른 정확도 변화 추이를 이렇게 플라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 분류가 결국은 이 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우리가 앞서 그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가 익스트랙션 되고 이 끝단에 분류기를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사용을 할 건데 이 분류기를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각각 붙여서 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딥러닝에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했고요.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, 그리고 SVM, 랜덤 포레스트,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분류 성능은 이런 매트릭을 통해서 도출이 되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 텐데요. 우선 non-subject based testing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는 97%의 분류 정확도로 두 군을 분류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저널 데이터 셋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템포럴 그리고 센트럴 영역의 그 데이터 셋을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영역보다 분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를 이렇게 그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분류기가 좋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때는 어떤 채널에서의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템포럴 리전에서는 T3, T4 그리고 센트럴 영역에서는 C4, CG 이 두 개 채널이 분류 성능이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채널들만 가지고 어떤 그 채널 조합들을 이렇게 만든 게 우리가 아까 본 요 데이터 그 셋 4개입니다. 그래서 요 데이터 셋 4개를 가지고 분류 성능을 도출을 해 보았더니 요 C 조합, 그러니까 T4, T3 그리고 CG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류 정확도는 보시면 이 채널 3개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7.6 그리고 98 가까이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서브젝트 베이스드 테스팅인데요. 이 서브젝트 베이스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데이터셋은 그 아까 우리가 본 그 T3, T4,
C4였나요? 여튼 그 세 개 채널을 사용을 했을 때의 분류 정확도이고요. 보시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랑 CNN을 사용을 했을 때 거의 98%에 육박을 했는데 이때는 거의 10% 가깝게 이렇게 분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CNN을 가지고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고 끝단에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퓨전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랩미팅 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결과를 냈을 뿐인데 굉장히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논문이 나왔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놀랐고요. 그래서 그 좋은 논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몇 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키텍처가 있으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일단은 분류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퍼블리시된 논문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논문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2022년도에 ESWA라는 저널에도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연구가 퍼블리시가 됐는데 사실 이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딥러닝 아키텍처가 굉장히 간략해서 저널을 바꿨거든요.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는 굉장히 간략하고 그 대신에 뇌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의 그 형태를 좀 변환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측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 넣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 뇌파 데이터를 글로벌 필드 파워 GFP라는 어떤 시계열로 변환을 해서 넣어줬고요. 이렇듯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본 연구에서처럼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을 퓨전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채널 셀렉션 방법을 아예 새로운 것을 고안을 할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용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차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옵티마이즈 된 채널이 결국 템포럴 영역에서의 채널들이 선택이 됐었잖아요. 전에 2016년도에 저랑 황 교수님이 냈던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 템포럴 리전의 피처들을 사용을 했을 때, 많이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. 이 템포럴 리전의 이 어떤 뇌의 특성이 이 환자들의 어떤 할루시네이션, 뭐 환청, 환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도 신기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, 아니, 그렇다면 이 템포럴 리전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 이어이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을 위한 캐드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 피저빌리티를 좀 높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환자들의 특성도 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. 그 전에 이어이즈 분석 방법, 뭐 수인이가 했던 그런 방법들을 차용을 해서 전처리 뭐 리레퍼런싱을 해준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분류를 해서 이 캐드 시스템을 만들면 좀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